모두들 안녕하세요. 저는 32이 된 가장입니다. 아내와 이제 돌 지난 아들과 행복하게 지지고 볶으며 재밌게 살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10년 전에 있었던 감동적이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알고 있기 조금 아까운 사연이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그럼 어떤 사연 때문에 저란 놈이 펜을 들었는지 재밌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하고 부유한 집에서 자란 저는 대학을 1년 다니고 남자라면 다 가는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21살의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을 가슴에 새겨서 씩씩하고 멋지게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고 훈련소로 들어갔죠. 5주간의 훈련은 말도 못하게 힘들었지만 동기들과 단합이 잘 되어서 나고자 하나 없이 훈련을 마치게 되었어요. 훈련소 앞으로 대형 버스 수십 대가 들어섰고 동기들과 손을 흔들며 각자 정해진 버스에 올랐고 어딘지 모를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앞서 세워진 장소마다 내렸는데 저와 몇몇 동기들은 마지막까지 버스에 남아 강원도 산골에서 내리게 되었답니다. 주위를 둘러봤더니 동서남북으로 높은 산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제 마음 이해하시죠? 이런 산골짜기에서 2년 동안 군 생활을 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가슴을 옥죄어 오는 기분이었어요. 자대 배치를 받고 몇 주 동안은 적응하고 열심히 배우는 시간을 보냈고 이후부터는 선임병들처럼 야간 보초도 서게 되었고 많은 작업들과 훈련들의 반복으로 피부가 까맣게 타버렸답니다. 부대 주변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는데 위병소 앞으로 할머니 한 분이 매일 지나다니셨어요. 그분은 늘 리어카를 손수 끌면서 폐지나 고무를 주우러 다니시며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대 사람들은 할머니가 매일 폐지를 가져가실 수 있게 위병소 앞에 빈 박스나 고철 같은 것들을 내놓았어요. 낮 1시쯤에 꼭 부대 앞을 지나가셨는데 제가 위병소 근무 시간이 겹치면 할머니와 잠시지만 다정한 대화를 나누곤 했답니다. 할머니, 오늘도 리어카가 꽉 찼네요. 금방 부자 되시겠어요. 아이고, 최군 아닌가? 자네가 지난번에 쇳덩이 챙겨준 군발이 맞지? 네,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이야, 총명하시네요. 그런데 군바리가 뭡니까? 아니, 그럼 군발이를 뭐라고 불러? 아니, 그런데 자네 짝대기가 3개네? 지난달에 2개였는데 진급한 모양이지? 이야, 눈썰미까지 좋으세요. 맞아요. 이제 저 상병입니다. 이제 전역까지 1년 남았다고요. 최군. 과연 그날이 올까? 국방부 시기는 느리게 가는 걸 알긴 하지? 아마 3년 같은 1년을 보낼 거야. 아, 할머니, 그런 무서운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시간이 안 가서 죽을 맛인데 그렇게 악담을 하시니까 소름이 돋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난 섞인 대화를 나누며 할머니와 가끔 마주쳤답니다. 그러다 부대원들과 근처 시내로 외박을 나가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할머니를 부대 앞에서만 뵀었는데 상명 달고 외박을 나가서 우연히 시내에서 장을 보는 할머니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라, 할머니, 여기서 다 만나네요? 저요, 최군, 김상병이라고요. 얼씨구, 이게 누구야? 아직 제대 날짜가 까마득하게 남은 최군이잖아. 자네, 여기 웬일이야? 설마 타령한 거야? 할머니도 참 짓궂으세요. 제가 왜 타령을 합니까? 후임들하고 외박 나왔거든요. 할머니는 장보러 나오신 거예요? 아이고, 짐이 많으시네.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댁이 어디세요? 그렇게 외박 나와서 만나게 된 할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할머니는 저희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젊은 놈들이 힘 좀 써달라며 한참 동안 오르막길을 올라 낡고 허름한 집까지 짐을 들어드렸어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뭔가 후회할 것 같아서 할머니께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부려먹어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옳거니 하시며 집안에 문짝이 떨어진 데다 전기가 끊어진 방이 있다며 저에게 수리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후임들과 할머니 댁에 들어가 방문을 고쳐드렸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방에 전기선을 새로 깔아드렸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다음에 또 부대 앞에서 만나자고 인사를 드렸는데 저희에게 수고했으니 밥 한 끼 해주겠다며 마당에 잠시 앉아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수고스러운 일이라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한사코 당신의 음식을 먹기 전에는 절대 나갈 수 없다 고집을 부리셔서 밥을 얻어먹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손맛이 어찌나 훌륭하던지 집에서 먹던 엄마 밥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우와, 할머니, 밥에 꿀을 발라주셨어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내가 손맛이 좀 있어. 그리고 최군 자네가 맨날 짬밥만 먹다가 오랜만에 집밥을 먹어서 맛있게 느껴지는 거기도 하지. 어쨌든 맛있다고 하니 기분이 좋네. 실컷들 먹고 더 먹어. 다들 2그릇 이상씩은 먹어야 하네. 덩치값들 하고들 나가라고. 그래서 저와 후임들은 허리띠를 풀어버리고 할머니의 밥을 실컷 먹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 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한동안 만나 뵙지 못했어요. 낮 시간에 근무가 걸려야 볼 수 있을까 말까 했는데 한동안 아침과 늦은 밤에만 위병소 보초를 서서 몇 달간은 할머니를 뵙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상병 정기휴가 날이 다가와서 군복을 빳빳하게 다리고 군화까지 광을 번쩍나게 닦아서 부대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가 저 멀리 보였어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2배로 반가워서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에? 누구? 아, 최군이구나. 자네 오랜만이네. 요새 보이지 않아서 타령한 줄 알았잖아. 할머니는 저만 보면 타령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잘생긴 친구는 누구예요? 할머니 손자시구나. 맞아. 내 손자 잘생겼지?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인기도 많은 녀석이야. 할머니는 손자와 둘이 산다고 말씀하셨고 손자의 부모이자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는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까지 숨김없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연민과 동정하는 태도를 드러내지 않고 덤덤하게 듣는 척하며 할머니 손자에게 어깨 동무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휴가 나가는 길인데 밥 좀 주세요. 그동안 할머니 밥이 그리웠다고요. 그럴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밥밖에 없으니 그리 하지. 내가 최군을 이뻐라 하니까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그런데 휴가 나갈 양반이 이 노인네한테 시간을 빼앗기는 게 아닌지 몰라. 예쁜 아가씨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아쉽게도 만날 아가씨가 없네요. 저 시간 많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자네 얼굴은 너부대대해서 우리 같은 노인네들한테나 먹힌다고. 젊은 아가씨들이 별로 안 좋아할 얼굴이야. 너무 진솔하신 거 아니에요? 빈말이어도 잘생겼다고 해주시면 덧납니까? 그렇게 수다를 떨며 오르막길을 오랫동안 올라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 오랜만에 밥을 먹었네요. 역시나 다시 먹어봐도 저희 엄마의 밥맛보다 맛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고봉밥 2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게 되었고 곧 버스를 타려고 나섰습니다. 할머니, 저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만나 봬요. 그래, 휴가 즐겁게 보내고 와. 부모님한테 큰 절도 올리고 효도도 하고 말이야. 네, 그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이, 할머니 손자. 앞으로 형이라 불러. 시내에서 형 보면 인사해라. 형, 저도 시내에 가봐야 해요.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하거든요. 할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할머니 손자는 제 옆을 나란히 걸으며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군대가 힘드냐, 재밌냐, 선임들이 막 때리고 굴리느냐 하며 궁금한 게 많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할머니 손자도 나이가 고등학생이어서 3년만 지나면 저처럼 군복을 입을 테니 걱정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군생활 수다를 장전해서 실컷 수다를 떨었는데 허풍도 조금 섞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식아, 형이 말이야, 작년 가을에 산속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곤만한 멧돼지를 봤어. 얼마나 크던지 100m 거리에서도 눈동자가 보였다고. 그런데 이 형이 말이야, 고된 훈련으로 배가 하도 고파서 그 멧돼지를 맨손으로 때려 잡았다는 거 아니냐. 그리하여 모든 부대원들이 멧돼지 고기를 실컷 먹었지.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짜릿하다니까? 전역하기 전에 다시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소원이 없겠다. 형, 구라가 많이 심하시네요. 무슨 멧돼지를 맨손으로 때려잡아요. 뻥도 정도껏 치세요. 제가 강원도에서 나고 자랐는데 그런 허풍을 믿을 것 같아요? 아니야, 형은 진짜로 맨손으로 잡았어. 이 자식 날 안 믿는 거야? 우와,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답답해 미치겠네. 제가 가슴을 치며 진짜라고 연신 말해봤지만 민식이는 낄낄거리며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곧
시내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민식이와 손을 흔들며 헤어졌어요. 그런데 버스가 10분이 넘어도 오지 않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한적한 시골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방금 헤어진 민식이 녀석이 구멍가게에서 담배를 사서 나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순진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담배를 피운다니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냥 모른 척 하려다가 아무래도 민식이한테 담배가 해롭다는 걸 알려주고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를 보지 못한 민식이는 담배를 피우려고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놀래켜주려고 까치발을 들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골목길 끝에 다다르자 민식이가 폐가로 보이는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이 녀석이 그래도 어른들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담배를 피우나 싶어 예의는 있는 녀석이구나 생각하며 폐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폐가 안에는 교복을 입은 많은 학생들이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무리 중에 가장 덩치가 큰 녀석이 민식이를 알아보고 말하더군요. 어이, 최민식.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늦게 와? 너 때문에 니코틴이 딸려서 이 형님 손이 떨리는 거 안 보여? 미안해. 집에 들렸다가 오는 바람에 늦었어. 자, 여기 담배. 야, 꼴랑 한갑 사온 거냐? 내가 셋값 사오라고 하지 않았나? 그게 돈이 부족해서 한 값밖에 못 샀어. 아, 나 이 새끼가 어디서 구라를 쳐? 너 뒤져서 돈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 맞는다. 상황을 보니 민식이는 일진들의 담배 심부름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진 무리가 민식이를 둥글게 둘러싸서 주머니를 뒤져보고 머리와 얼굴 그리고 소중이를 툭툭 쳐가며 희롱하더군요. 야, 이 새끼 물건 장난 아닌데? 졸라 아나콘다 같아. 하지 마. 나 담배 사다 줬으니까 그만 가볼게. 어이, 꼬봉. 누가 네 맘대로 가래. 일로 와서 형님들 담배에 불도 붙이고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추고 그래봐. 우리가 지금 엄청 심심한 참이거든? 나 노래 못해. 춤도 못 추고 그냥 보내주면 안 될까? 아, 이 새끼 그동안 안 맞아서 몸이 근질거리나. 야, 꼬봉 저 새끼 좀 밟아줘라. 일진 중 대장인 놈이 명령을 내리자 일진들이 몸을 풀며 민식이를 때릴 자세를 취하더군요. 이에 저는 더는 멀리서 지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맞아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얘들아 반갑다. 나 민식이 형이야. 다들 담배 끄고 무릎 좀 꿇어야겠다. 제가 경고를 하며 다가갔더니 일진들이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아이, 씨발, 이 군벌이 새끼는 또 뭐야? 야, 최민식 너한테 형이 있었냐? 그런데 네 형도 졸라 찐따같이 생겼다. 어이, 형씨, 마침 잘 왔어. 온 김에 아우들한테 용돈 좀 주고 가. 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형이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담배 끄고 내 동생 민식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라. 그리고 다신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래야 니들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 테니까. 이번에도 일진들은 배를 잡고 웃더군요. 이에 저는 모자를 벗고 군화끈을 다시 꽉 조였습니다. 형이 말이야. 너희들처럼 남 괴롭히는 놈들을 패고 말 안 듣는다고 해서 패고 또 어떤 새끼는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패고 그래서 형한테 처맞은 애들이 사열종대에 앉아 번호로 연병장 4바퀴다. 그리고 산에서 멧돼지도 맨손으로 때려잡고 날아가는 독수리를 돌로 맞춰서 떨어뜨리기도 했어. 이런 형한테 처맞으면 니들이 손해잖아. 지금 형이 기분이 좋거든? 그러니까 조용히 꿇어라. 내 동생한테 사과하면 형이 봐주고 넘어갈게. 아이, 말 더럽게 많네. 야, 군발이 새끼 존나 패고 삥이나 듣자. 저는 진지하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진들은 하나둘씩 몸을 풀며 저에게 덤벼들기 시작했답니다. 일진 하나가 저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자세를 낮추며 갈비뼈 7번을 툭 건드렸더니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뷰! 이 어린 놈의 새끼들 싹 다 덤벼! 일진들은 제가 한 방에 지들 친구 하나를 쓰러뜨린 걸 보더니 한꺼번에 덤비더군요. 이에 저는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피하기 놀이를 했습니다. 야야! 힘 좀 내봐. 형 지금 두 팔을 안 쓰고 있잖아. 얼른 때려보라고. 벌써 헐떡이네. 그럼 형 차례다. 이건 니들이 자초한 일이야. 아뷰! 저는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하늘 위로 던지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일진들의 머리통을 하나씩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다리를 건너듯 공중에서 발차기 한 대씩 날려주고 바닥에 착지하자 제가 던졌던 담배꽁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일진들은 환상적인 기술과 파워로 모두 바닥에 자빠져 개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복에 카라를 세우며 잡초 하나를 뽑아 입에 물었습니다. 이 새끼들아, 그러게 형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처맞지 않았을 거 아니야. 다들 기상. 저의 발차기 맛을 본 일진들은 동시에 기립했습니다. 모두 겁에 질린 얼굴로 바뀌어 있더군요. 차렷! 열정시어! 차렷! 열차! 자동! 어허! 동작 봐라. 모두 엎드려 뻗쳐. 엎드린 일직무리 중 대장놈이 저에게 묻더군요. 저기 형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꼬봉, 아니, 민식이 형이 맞으세요? 야, 너 누가 입 벌리래? 너리 나와. 네? 저 잘못했어요. 나오라고, 이 비계덩어리 새끼야. 민식아, 이리 와. 너 이 새끼 면상에 주먹 날려. 일진놈은 차렷 자세로 가만히 있었고 민식이는 저를 신기하게 보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형, 진짜 정체가 뭐예요?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하세요? 누구긴 누구야. 최민식 형이지. 형도 최씨인 거 보이지? 우리 이제부터 형제하자. 이 새끼들이 또 널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알았지? 그럼 이제부터 친형제처럼 보이게 반말해. 자, 이 새끼 면상 한 대 날려봐. 못하겠어요. 살면서 누굴 때려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귓속말을 멈추고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일진놈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 개놈아. 내 동생이 넌 때릴 가치도 없단다. 그래서 이 형님이 직접 해줘야겠다. 어금니 꽉 깨물어라. 잘못하면 이빨 털린다. 형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시 민식이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그건 그거고 지금 맞을 건 맞아야지. 주둥이 싸물어. 간다. 저는 쾅 소리를 내며 일진놈 뒤에 있는 폐가 문짝을 주먹으로 두동강을 냈습니다. 이 정도면 겁을 먹었으니 다신 민식이를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런데 일진 대장놈이 훌쩍거리며 바지에 오줌을 지리더군요. 뭐야 이거? 오줌이야? 야, 씨발, 존나 더럽네. 야, 다들 봤지? 니들 대장이 이런 놈이야. 봤냐? 그러니까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약한 애들 괴롭히지 마라. 나같이 무서운 놈을 만나게 될 테니까 알아들었어? 제 말에 일진들은 이구동성으로 넵 하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전 민식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폐가에서 퇴장했습니다. 그제야 웃음을 찾은 동생이 저에게 묻더군요. 형, 진짜 멧돼지 잡았어요? 날아가는 독수리를 돌멩이로 맞춰서 떨어뜨렸어요? 아까 공중에 붕 날아서 저 자식들 면상을 날리고 착지할 때 존나 멋있었어요. 그 기술 저한테도 가르쳐주세요. 민식아, 넌 싸움 같은 거 하지 마. 할머니 생각해서 공부만 열심히 해. 나중에 또 누가 널 건드리면 무조건 형을 찾아. 부대 전화번호랑 집 전화번호 적어줄 테니까 연락해. 알았지? 너 할머니 속썩이면 안 된다. 형이랑 약속해. 네, 알겠어요. 형, 아무튼 고마워요. 이제 학교 가는 게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형은 제 영웅이에요. 에휴, 영웅은 무슨. 그래봤자 싸움박질이야. 남자는 싸우지 않고 이겨야 진짜 멋있는 거야. 민식이 네가 그런 남자가 되어야 해. 추가로 할머니도 잘 지켜드리고 말이야. 그렇게 저는 민식이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심어주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9박 10일간의 긴 여행이 끝나고 들어가기 싫은 부대를 억지로 들어가게 되었고 변함없는 훈련과 작업, 위병소 근무까지 3일, 같은 하루를 보냈답니다. 제가 병장을 달게 되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이를테면 위병소 근무 시간을 후임들과 바꿀 수 있었죠. 저는 할머니와 자주 만나고 싶어 낮 1시 근무를 매일 고정으로 들어갔어요. 후임들은 병장이 그러자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근무 시간을 바꿔주었답니다. 그래서 폐지를 주우러 지나가시는 할머니를 위해 내무실이나 부대 안에 있는 종이와 돈이 될 만한 고물을 가지고 위병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지나가시는 할머니를 거의 매일 만났어요. 어이, 최군! 오늘은 고물 뭐 가지고 왔어? 할머니, 오늘은 박스랑 못 쓰는 전깃줄 좀 모아왔어요. 이거 돈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거 껍데기 벗겨서 팔면 쏠쏠하게 값을 받지. 매번 고맙네, 최군. 고맙긴요. 아 참, 요즘 민식이 어때요? 잘 지내고 있어요?
표정이 굳어있거나 무슨 고민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아주 밝아. 그리고 손자 녀석한테 이야기 들었네. 자네가 민식이 괴롭히는 놈들을 손봐줬다며? 아,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 이거 참. 끝까지 멋있으려고 했는데 들켜버렸네. 멋있긴 개뿔. 최군이 도와준 건 고마운데 걔네들을 얼마나 취업해줬길래 바지에 오줌을 싸. 다음부턴 그러지 마라. 좋게 좋게 말로 하라고. 그럼 나 간다. 내일도 폐지랑 못 쓰는 물건 가지고 나와. 1시에 올게. 네, 충성! 할머니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매일 2, 3분씩 위병소 앞에서 만났고 제가 드린 폐지와 고무를 받아가셨어요. 행여나 빈손으로 나가면 저에게 짬밥 먹고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느냐며 호통을 치시곤 했답니다. 그리고 민식이는 계속해서 든든한 형 덕분에 학교에 별일 없이 잘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를 2달 앞둔 말년 병장이 되자 제대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군 생활을 요령껏 뺀질거리면서 하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지휘 통제실에서 저를 불러서 가봤더니 대대장님과 중대장님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보시더군요. 충성! 병장 최우식! 지통실에 용무에서 왔습니다. 중대장님?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오식아,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희 부모님이 오늘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크게 사고가 나셨다는 거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시다고 연락이 왔다. 어서 옷 갈아입고 나와라. 저희 부모님이 사고를 당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내무실까지 세차게 뛰어가서 떨리는 두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님의 개인차를 타고 부모님이 입원하신 병원으로 향했답니다. 중대장님은 과속카메라에 실컷 찍힐 만큼 심하게 과속을 하셨어요. 상황을 보니 많이 안 좋을 것 같았죠. 3시간 반을 달려 부모님이 입원한 병원에 내려 뛰어가 봤더니 경찰들과 의사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부모님 아들이라고 전하자 의사선생님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부모님 2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이미 숨을 거두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럴 리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실 분들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했다고요.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을 겁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제발 영안실에 있는 2사람이 제 부모님이 아니길 빌었습니다. 하지만 하얀 천을 내리자 아버지와 엄마가 눈을 감고 누워 계셨어요. 돌아가셨더군요. 부모님을 확인한 저는 2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울음 때문에 눈앞이 흐리게 변했답니다. 이게 현실이 아닌 꿈이길 바라며 제 뺨을 때려봤는데 많이 아픈 걸 보니 현실이 맞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제대를 2달 앞두고 부모님을 가슴에 묻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잠 한숨 자지 않고 가슴 아프게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부모님과 같이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무더기로 찾아오셨어요. 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상주인 저와 맞절을 하고 나자 바로 돈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부모님이 가져간 투자금을 돌려받아야겠다며 내용 증명서를 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23살의 나이에 그런 큰 액수가 적힌 건 처음 봤으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 뒤이어 찾아온 부모님의 변호사님에게 해결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은 부모님 재산 모두를 처분해서 투자금과 회사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셨어요. 그러고 나니 저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부모님과 살던 집까지 처분을 해서 군대를 제대하면 오갈 곳도 만날 가족도 없었죠. 저는 보름 동안 변호사님과 많은 일을 해결하고 나서야 부대로 돌아왔어요. 말년 휴가까지 모아서 다 썼기 때문에 이젠 전역하는 날까지 부대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중대장님은 부모님을 잃은 저에게 위병소 근무를 빼주시고 훈련도 열애시켜 주셨어요. 근무든 훈련이든 총을 들고 나가기 때문에 혹시나 위험한 행동을 할까봐 제외되었죠. 그래서 내무실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부모님의 얼굴만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다가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자 누군가 저를 면회왔다는 방송이 내무실 안으로 들려왔어요.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왔을까 생각해봤더니
아무래도 빚쟁이들 중 하나가 돈을 모자라게 받아서 찾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멀리까지 저를 보러 왔으니 깔끔하게 군복을 입고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온 사람은 빚쟁이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이놈아. 최구나.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거야? 할머니가 어떻게 제 면회를 오셨어요? 혹시 민식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일진놈들이 또 괴롭힌대요? 최구나. 아가 많이 힘들었지? 자네가 위병소에 나오지 않아 다른 군인한테 물어봤더니 너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아가 아직 힘들지?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씀을 하시자 눈물이 수도꼭지가 풀린 물처럼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나 어떡해요? 엄마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저한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홀로 남게 되었다고요. 저 무서워요. 부모님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도 무섭고 제대하고 찾아갈 집도 없어서 무서워요. 언제든 가슴이 아파서 주저앉을까봐 무서워요. 제가 꼬마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니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꼭 돌아가신 아버지의 품에 안긴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오열하게 되었고 1시간 내내 할머니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찾게 되자 할머니가 싸오신 집밥을 테이블 위에 올리셨어요. 아가, 너 내가 해준 밥이 맛있다고 했지? 그래서 푸짐하게 싸왔다. 이거 먹고 기운 좀 내면 좋겠구나.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 분은 부모님 말고 할머니뿐이에요. 나도 내 손자와 나를 생각해준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아가, 나도 자식들을 잃었으니 동병상련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할게. 세상엔 부모를 잃는 것보다 더 힘든 일도 많단다. 지금 하늘이 무너진 기분이겠지만 반드시 이겨내야 해. 여기서 더 약해지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 곧 제대하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네, 할머니. 그래야죠. 제가 잘 살아가야 부모님이 하늘에서 편히 쉬실 거잖아요.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해요. 저는 할머니가 싸온 식은 밥을 우걱우걱 씹어 삼키며 눈물도 함께 삼켰습니다. 이젠 다시 울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저는 정신도 돌아왔고 건강해진 것 같아 중대장님께 훈련과 위병소 근무를 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중대장님은 대대장님이 저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미안하지만 전역할 때까지 총을 잡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매일 낮 1시에 위병소 앞에 폐지 할머니를 만나러 가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칼같이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달 반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전역하는 날이 되어서야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후임들이 잘 다려준 군복과 불광을 내서 거울처럼 빛나는 군화를 신고 말이죠. 부모님이 떠나셔서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지난번 면회 때 할머니를 보고는 기댈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양손에 홍산즙과 과일 주스를 사들고 할머니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올 줄 아셨는지 대문을 활짝 열어두셨더라고요. 할머니, 민식아, 저 왔어요. 제 부름에 민식이 녀석이 뛰어나오더군요. 형, 오식이 형! 있는 힘껏 달려와 제 품에 안겼는데 두 다리를 제 엉덩이에 걸치고 고목나무에 매미처럼 매달려서 많이 힘들었어요. 야야야야, 민식아, 너 그동안 덩치가 왜 이렇게 커진 거야? 할머니가 해주신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형보다 더 큰 거냐? 형, 보고 싶었어요. 나의 영웅 우식이 형. 형, 나도 부모님을 잃어봐서 형 마음을 알아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많이 힘들어지면 부모님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나눠봐요. 그럼 진짜 부모님이 살아 돌아온 기분이 든다고요. 제가 자주 써먹던 방법이에요. 이야, 민식이 자식, 이제 보니까 나보다 어른이었네. 이번에는 민식이 네가 형을 구해주는구나. 고맙다, 민식아. 그런데 너 많이 무겁다.
이제 그만 매달리고 떨어져 주면 안 될까? 내 정신 좀 봐. 너무 편해서 계속 매달려 있었네요. 형, 할머니가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한 달 동안 오늘만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어서 들어가서 같이 밥 먹어요. 그래, 나한테 집밥은 이제 여기뿐이야. 어서 들어가자. 민식이가 고맙게도 환영해주고 위로까지 해줘서 기분 좋게 할머니 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닭백숙과 불고기를 밥상에 옮기시다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아가 왔구나. 와줬구나. 혹시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어. 고맙다. 내 손자 우시가. 감사해요, 할머니. 나의 할머니. 할머니, 절 받으세요. 손자가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왔으니 큰절 한번 시원하게 올리겠습니다. 오냐, 좋다. 어서 멋들어지게 큰절도 올리고 제대 신고식도 해봐라. 저는 사랑을 담아 큰절을 올리고 똑바로 서서 할머니께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병장 최우식은 2010년 4월 5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사랑하는 할머니께 신고합니다. 충성! 저는 울컥하며 전역 신고를 하고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가 제 등에 손을 얹으시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쓰다듬으셨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답니다. 제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최고의 손길이었어요. 이윽고 할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을 맛있고 신나게 먹었습니다. 동생 민식이와 서로 닭다리를 챙겨주고 손가락을 쪽쪽 빨면서 맛있게도 먹었죠. 그리고 식사를 끝내고 졸음이 쏟아져서 세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누워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넓적한 잎들이 내려주는 그늘을 이불 삼아서 낮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달콤하고 포근한 잠이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침까지 질질 흘리며 맛있게 잤네요. 저는 몸을 일으켜 곤히 잠든 할머니와 민식이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이내 주머니에 있던 돈봉투를 꺼내 마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자를 힘들게 키우시는 할머니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드리고 싶어 군대에서 모아두었던 돈을 선물로 남겨주었네요. 그리고 대문 밖으로 슬며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깨어있을 때 나서려면 발걸음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 몰래 나간 거죠. 어차피 일자리도 없고 살만해지면 다시 내려올 테니 그때를 기약하며 아쉬움을 뒤로 했답니다. 도시로 돌아간 저는 당장 지낼 곳이 없어 고시원 방을 구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옷과 신발들을 모두 정리하는 바람에 군복 말고는 입을 게 없었답니다. 고시원 방에 들어가 얼마 되지 않는 짐을 내려놓고 시장에 가서 대충 입을 옷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례식 때 변호사님이 일할 곳을 소개해준다고 하셨거든요. 변호사님은 부모님께 받은 게 많아서 고시원비도 6개월치나 내주셨고 변호사님 친척이 운영하는 아울렛에 보안요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3교대로 돌아가서 수당이 많이 나왔어요. 원래는 대학에 복학할 돈을 마련하면 그만두려고 했는데 대학에 가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며 바쁘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바삐 살아가다 보니 할머니와 민식이를 찾아갈 생각이 줄어들었고 언젠가부터는 가슴속 추억으로만 남아버리고 말았네요. 한번 가볼까 고민한 적은 있는데 발걸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괜히 할머니와 민식이 얼굴을 보면 이성을 잃고 뜨거운 감정에 젖어서 지낼 것 같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사회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기 때문에 추억과 마주하는 걸 거부한 것 같네요. 세월은 그렇게 여러 해가 흘렀고 어느새 제 나이가 30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별일은 없었고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 간단하게 혼인신고만 하고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보안요원으로 일하는 아울렛에 있는 잡화점에서 일하는 판매 직원이었어요. 직원 식당에서 여러 번 마주치다가 운명처럼 사랑에 빠져 이렇게 부부가 되었죠. 저희는 방 2칸짜리 월세에서 살았는데 생활이 빈곤하거나 궁핍하진 않았습니다. 맞벌이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으니 5년 안에는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사랑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 군대에서 있었던 일과 부모님의 생각이 땅에 고인 빗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듯이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보통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2년 뒤 상상도 못한 문자를 받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이자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던 추억 속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 문자였거든요. 민식이가 오랜만에 이런 소식을 전해서 미안하다며 문자를 보냈는데 가슴이 울컥하더군요. 10년 전 일이긴 하지만 할머니와 민식이는 저에게 잠시 동안 가족이 되어주었고 진심으로 위로해준 유일한 사람들이라 그동안 찾아가지 않았던 게 죄스러워서 한탄의 한숨이 나오더군요. 무거운 마음으로 강원도를 향하는 기차를 타게 되었고 생각에 잠겨있는 와중에 벌써 도착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갔더니 민식이는 어느새 멋진 청년이 되어 있었고 영정사진 속 할머니는 10년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절로 나왔네요. 할머니께 죄스러운 마음으로 저를 올리고 무릎 꿇고 이제야 나타나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이제야 찾아와서 정말 죄송해요. 형, 할머니는 편하게 돌아가셨어요. 아픈데 하나 없이 주무시다가 떠나셨어요. 그랬구나, 민식아. 형이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하구나. 미안하긴요. 인생 사는 게 바쁘고 복잡한데 어떻게 이 먼 곳까지 쉽게 찾아올 수 있겠어요. 할머니는 형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신 적 없어요. 형이 보고 싶으면 형이 두고 간 돈봉투를 한 번씩 쓰다듬곤 하셨는데 항상 웃는 얼굴이셨어요. 돈봉투? 아, 내가 마루 위에 올려두고 간 그 돈? 설마 그 돈을 쓰지 않고 보관하셨니? 네, 손자가 군대에서 고생해서 번 돈을 어떻게 쓰겠느냐면서 서랍에 넣어두시고 애지중지 아끼셨어요. 형 돈봉투가 할머니 보물 1호였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서운하네. 할머니는 나보다 형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식, 농담은.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후회되고 죄송하네. 민식아, 상갓집에 왔으니 술을 마셔야지. 너 술 좀 마셨냐? 저 엄청 많이 마셨는데 그래도 형이 왔으니까 마셔야죠. 할머니도 저희 둘이 위로하면서 술을 마시길 바라고 계실 거예요. 민식이와 저는 마주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하며 술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할머니 말투도 따라하고 할머니의 맛있는 밤 이야기도 빼놓지 않고 수다를 떨었죠. 그런데 민식이가 예상치 못한 말을 하며 뭔가를 꺼내들었습니다. 아, 형, 할머니가 선물을 주라고 하셨어요. 형이 언젠가 오면 꼭 전해주라고 저한테 맡기셨던 거죠. 이건 내가 10년 전에 드렸던 돈봉투지 않아? 여긴 내 글씨잖아. 설마 그때 드렸던 돈을 돌려주라고 하신 거니? 민식아, 이러지 마. 그때 형이 너와 할머니한테 얼마나 큰 힘을 받았는 줄 아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날 부끄럽게 만든 거야? 어서 넣어둬. 형, 이건 할머니가 주는 선물이에요. 참 신기한 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뭘 아셨는지 저한테 유산도 다 넘겨주시고 형한테 줄 선물도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유산? 할머니가 가진 재산이 있으셨어? 폐지를 주워가며 힘들게 사셨던 분이잖아. 그러자 민식이는 믿기 어려운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아니, 가난한 게 맞았어요. 그런데 군부대 여러 곳에서 후원을 해주시기도 했고 알뜰살뜰하게 돈을 모아오셨나 봐요. 생각해보니 평생 허리를 굽혀가며 일만 하셨잖아요. 한 푼 두 푼 벌어서 수십 년을 일해 20억을 모아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형처럼 믿지 못했어요. 이렇게 큰 돈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할머니는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 편하게 먹고 살라고 준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야, 할머니 대단하시다. 폐지와 고물을 모아서 20억을 버셨다고? 정말 대단한 분이야. 훌륭하시다. 저는 과거 할머니의 모습을 회상해보니 매일 군부대를 돌며 모은 고철과 폐지가 꽤나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성실하고 근면하신 할머니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으니 어쩌면 20억이라는 돈을 모아두신 게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식이가 저에게 내민 봉투를 살짝 벌려봤더니 제가 드린 돈이 아닌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민식아, 이거 할머니 통장 같은데? 그거 형 거예요. 할머니가 유산을 저에게만 남겨주신 게 아니라 큰 손자인 형한테도 남겨주셨다고요. 얼른 열어보세요. 저는 고개를 흔들며 제가 할머니 유산 받을 자격이 있느냐고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식이가 형이 우리한테 줬던 200만 원을 이자 쳐서 갚는 거라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 봉투를 저에게 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할머니 유언을 어길 생각은 아니시죠?
라고 거절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복잡한 감정으로 봉투 안에 있던 통장을 꺼내 펼쳐봤는데 5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5억? 민씨가 이거 정말 나한테 남겨주신 거야? 형, 자꾸 입 아프게 하실래요? 형은 할머니한테 손자였다고요. 마음 같아선 10억씩 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피가 섞인 저한테 더 남겨줘야 할 것 같다고 하셔서 5억만 넣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참 동안 통장에 찍혀있던 숫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바쁘게 살아도 이런 큰 돈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 믿기 어려워 보고 또 보았어요. 그래서 사흘의 시간을 장례식장에 앉아서 할머니를 계속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진짜 제 할머니가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보고 하늘에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 가정을 이룬 상상도 했답니다.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상상을 연신하게 되니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5억을 감사히 받을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민식이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5억의 통장을 들고 살고 있는 부천으로 왔습니다. 아내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며 저의 군생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할머니 이야기한 적 있나? 할머니? 아니, 당신은 부모님 이야기도 안 해줬잖아. 나도 궁금하긴 했는데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아서 묻지 않았지. 그럼 지금부터 내 군대 이야기를 들어줄래? 아주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야. 그래서 아내에게 이 사연의 글을 그대로 들려주었더니 감동을 해서 눈물을 펑펑 쏟더군요. 세상엔 믿을 수 없는 인연이 있다며 저와 할머니가 그런 사이가 틀림없다며 바로 필립의 사연방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여기 채널에는 기적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며 제 사연을 보내면 분명 재밌을 것이고 뜻깊을 거라고 말해주었죠. 그래서 아내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글로 적게 되었답니다. 저는 할머니가 주신 5억으로 아내와 아주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아이를 바로 계획하게 되었어요. 이듬해에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여기서 가장 큰 반전이 있답니다. 저는 딸아이 이름을 할머니 이름과 똑같이 지었어요. 할머니 조남이 김복자님이셔서 딸아이를 최복자라고 지었답니다. 아내는 딸 이름이 그게 뭐냐며 아무리 할머니한테 감사해도 딸의 이름을 복자로 짓는 게 어딨느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예쁜 이름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한숨을 쉬며 할머니 이름으로 짓자고 백기를 들더군요. 이에 딸아이는 할머니의 이름을 받게 되었고 예전에 저를 아껴주시던 할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며 딸아이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키우고 있답니다. 제 사연이 아내의 말처럼 재밌고 감동적이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세상 살아가며 지쳐있는 어깨가 잠시 펴졌길 소망해봅니다. 혹시 울고 싶거나 힘들고 아픈 일이 있다면 당신을 안아줄 누군가를 찾아보세요. 10년 전의 저처럼 당신을 안아줄 할머니가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긴 글을 읽어주신 필리님께 감사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길 바랄게요.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